이제 대통령 선거가 8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가족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대선 판세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먼저 오늘 얘기를 해보면 백신 3차 접종을 하고 휴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 주말마다 진행된 메타버스 프로그램이 방역 강화로 인해서 잠정 중단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 비대면 대면 소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그런 선거 기획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전국의 여러 곳을 부울경부터 시작하셔서 호남, 여러 곳을 다 이렇게 돌면서 잠깐 가서 사진을 찍고 오는 것이 아니라 2박 3일 정도로 거기서 실제로 캠핑도 하시고 청년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분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장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이상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 인터뷰를 더 많이 한다든지 예. 소위 말하는 공중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비대면 선거 운동을 조금 더 많이 하실 계획이고요. 또 동시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또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피해가 굉장히 막심하신데 그분들에 대해서 코로나 피해 보상을 두텁게 그리고 선 지원 후 보상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좀 선제적으로 많은 금액을 좀 빨리 보상하는 안까지 내어놓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좀 상황이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면 접촉을 좀 줄이고 비대면 접촉을 좀 늘릴 계획이신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네. 지금 저도 검사 현장에만 이렇게 가봐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추위 속에 지금 굉장히 떨면서 지금 이렇게 검사를 받고 있고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해서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이랬던 자화자찬이 다 허구임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런 방역에 대한 비판을 마치 이제 본인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무슨 국민들의 헌신과 의료진의 희생을 이렇게 함부로 말했다 이런 식으로 또 비판하는 걸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문제인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선거가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중전이 많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읽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를 좀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후보의 장남의 상습 불법 도박 사실 좀 시인을 하고요. 발빠르게 사과를 했는데 추가로 불거진 성매매 의혹이 또 굉장히 좀 뜨겁게 지금 달구고 있습니다. 아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후보의 이야기와 또 국민의힘에서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식이다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의 해명에 대해서 어디까지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재명 후보는 이제 대통령 후보지만 또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자신이 알고 있는 거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고요.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알게 되셔서 본인도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사과를 하셨고 또 심지어는 사과뿐만 아니라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필요하면은 처벌이라도 그럴 이유가 있으면은 처벌이라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사과 입장문을 내어놓으셨어요. 그 이후에 아들 본인도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사실이 성매매 여부가 있었느냐 이것을 떠나서도 지금 이런 논란이 나오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한 일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나 아들도 다 사과를 하고 있고 지금 경찰 조사도 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처벌까지도 저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최근에 불법 상습 도박 문제와 성매매 문제가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습 도박이라는 것은 현행 법률 위반이고요. 형법 246조 2항의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지금 규정이 돼 있는 상태고 이 성매매 처벌법 같은 경우도 현재 유효한 법률이고 이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후기를 좀 남겼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후기를 남겼다고 하는데 참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수준의 말을 담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아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말을 통해서 저는 이제 윤희숙 의원 사건이 생각이
생각이 좀 났습니다. 예. 당시 이제 부친의 논란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딸로서 알 수가 없고 아버지의 말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의 문제였지만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했을 때 민주당이 그 윤희숙 의원에게 했던 그 매서운 공격을 저는 좀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신속하게 했고 또 사과를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려는 노력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신 부대변인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만 지금 장지현 의원 사례와 좀 비교가 되면서 이 후보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주장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사과를 하시고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하고 또 아들에 대해서 뭐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아주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 처벌까지도 받겠다라는 것이 책임을 지는 자세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예. 본인이 뭐 아들이 정말 잘못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회피하거나 무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번 사안이 이 후보의 대권 가도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실지 이 부분도 좀 질문을 드리죠. 사실 이게 악재인 거는 맞습니다. 예. 되게 큰 일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당, 야당 떠나서 지금 너무 가족에 관련된 뭐 의혹, 뭐 과거에 어땠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저희 당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 의혹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과연 이렇게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 뭐 이 사람의 사생활이 어땠다더라 아니면은 뭐 아들이 뭐 어땠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는 것이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일지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삶과 그 비전을 얘기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나 이런 회의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의혹이라든지 가족 의혹은 충분히 다 밝힐 것은 밝히지만 동시에 정책 검증, 정책 토론 이런 것을 더 많이 해가지고 좀 국면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요,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청년 보좌역 공개 모집을 위한 심사 현장을 방문한 현장을 좀 연결을 해서 목소리를 또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거기에서 이제 차기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 청년들의 역할을 또 강조하기도 했는데 뭐 자동적으로 30대 장관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일단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은 윤석열 후보께서 청년들에 대한 그런 진심이나 진정성은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요. 국민들께서도 동의해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청년이라고만 해서 그 어떤 업무 능력이라든지 그런 국정에 그 도움이 되는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신다는 점, 그럼 굉장히 높이 평가를 드리고 그 속에서 청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능력을 아마 두각을 나타내야 될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정부에서 청년들이 정말 주인공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셨고 그걸 통해서 정부의 내각도 더 젊어질 수 있다면 더 저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다만 이제 말로만 이제 시작이 되고 공허한 약속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행을 해주시고 해서 이제 국민들께 좀 새로운 정치의 모델을 이제 제시할 책임도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역시 가족 문제가 이슈가 됐던 한 주였는데 어제 이제 윤 후보는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사실 확인이 먼저다란 입장이었는데 여기에서 선회한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윤석열 후보가 사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시고 사과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좀 억울한데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하라고 하니 사과를 당하신 건지 조금 헷갈렸어요. 실제로 얘기를 하실 때도 뭐 1분 정도 발표를 하고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받지 않고 막 도망가듯이 가셨다고 이렇게 네. 뒷얘기를 들었고 또 이 전날까지만 해도 뭐 겸임 교수나 뭐 시간 강사 같은 거는 원래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러면서 허위로 경력 기재한 거를 아무런 뭐 사과도 없이 정당화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과거에 신정아 씨인가요? 그분이 허위 경력 기재를 했을 때는 범죄를 몰랐던 검찰에 계셨고 또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분이 공정을 얘기를 하면서 출마 대통령 선거에 나오셨는데 본인의 입장과 본인의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는 그 공정의 잣대가 달라지나 진짜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공정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과를 결국 하신 거는 적절하시지만 예. 진짜 진정성 있는 사과였나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사과에 대한 진정성에는 좀 의구심이 든다라고 하셨는데요. 답변을 좀 들어볼까요? 저희는 그 사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긍을 할 때까지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일단 보고요. 그러나 뭐 사과의 진정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이재명 후보께서 사과를 많이 연달아 하셨는데 저도 방송 나가서 그 진정성에 대해서까지 의심하고 싶지는 않다고 저는 늘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래서 양 후보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 정말 겸허하게 과거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정말 준비할 그런 진정성을 좀 보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당에도 항상 하는 얘기가 있지만 이게 내로남불 프레임에는 저희는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만큼은 여야가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은 그걸 바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유 여하를 뭐 불문하고 뭐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이런 표현들이 사실 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추가로 또 사과에 대한 의향이 좀 밝힐 계획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 사과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어제 그 모습만 딱 봤을 때는 국민들께서 평가를 또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정치적인 책임을 또 후보께서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공정과 상식에 대한 높은 기대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후보가 어제 밝힌 그 입장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소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그 최지은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참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상황인 건 현실인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국민들 앞에 정말 진솔하게 다가가는 쪽이 저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을 해주신 대로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실 것 같고요. 자, 여론조사 결과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6%,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35%로 1%포인트 차로 그야말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좀 신 부대변인께 여쭙죠. 일단은 뭐 지지율 조사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나오고 있고 지지율에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으나 사실 저 추세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국민의힘의 선대위가 이제 출범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악재들이 나오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까지는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현상을 제대로 읽고 그 속에서 우리가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지금 바라시는 열망이 무엇이냐 이걸 제대로 읽어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뼈아프게 보는 지점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정말 높습니다. 근데 그거를 국민의힘의 중심이 된 정권 교체를 이루라는 이제 그것이 지지율로 매칭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권 교체도 당연한 것이지만 저는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좀 뼈아프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느 쪽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백중세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현재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처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다음에 컨벤션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줄곧 이제 떨어지는 국면이고 이재명 후보는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었는데 그러다가 지금 이제 굉장히 가까워진 상태죠. 근데 뭐 지금 가족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으면서 정말로 역동적인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고 한 신년 때 하는 여론조사가 아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때쯤 되면은 많은 국민들이 이제 후보를 좀 충분히 보시고 어느 정도 누구를 뽑아야겠다 마음을 굳힌 분들이 많아질 것이고 한 신년에 이제 나오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의미를 두고 그 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미래로 가는 비전, 정책 선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두 후보들 다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너무 정책이 없다, 기억나는 정책이 없고 그 메시지도 뭐 김종인 위원장으로부터 나온다든지 윤 후보의 정책이 없다 이게 단점이고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너무 정책이 많아가지고 좀 잘 생각이 안 난다 이런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선 때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는데 지금 본선 오면서 저희가 소확행도 그렇고 좋은 공약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좀 더 선대위가 좀 잘 홍보해야겠다 이런 반성이 듭니다. 한쪽은
정책이 또 너무 없다. 한쪽은 정책이 너무 많다라고 하셨는데 동의를 좀 하십니까?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발언이고요. 뭐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야 뭐 저희 국민들이 이제 기대를 안 하지 않습니까? 뭐 얘기해봐야 항상 던져보고 간만 보다가 철수하거나 뭐 정책도 얘기했다가 뭐 소신도 이제 다 버렸어요. 버릴 때까지 갔고 이제 문재인 정부랑 막 집중적으로 충돌도 하고 합니다. 청와대가 반대 입장도 막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정말 그 혼선과 혼란과 또 국민들을 향한 정말 소신과 원칙 없는 이런 후보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들이 평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 당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 그 5년을 빼놓고선 이번 대선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분명한 것은 세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개인 플레이지만 저희는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중심이 된 팀 플레이입니다. 예. 뭐든지 어떤 개인보다는 팀이 더 강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만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요. 정책이 좀 오락가락한다. 이거는 제가 윤석열 후보 측에서 좀 많이 보이는데 저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때 하자고 했을 때 그 당시에 금액이 한 20조 정도 되는 금액이었는데 뭐 포퓰리즘이다. 뭐 국가의 국가는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공세를 하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뜬금없이 그 내용은 밝히지 않고 50조 하자. 소상공인에게. 뭐 언제 어떤 식으로 뭐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좋다 그러면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내가 일단 양보를 하고 뭐 나중에 내가 대통령 되면 해도 되니 지금 소상공인이 급하니 빨리 하자. 그랬더니 또다시 안 하시다가 갑자기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는 좋다. 우리가 이재명 후보도 좋다고 받고 송영길 당대표도 좋다고 하니까 갑자기 김종인 위원장이 대통령 되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소상공인들이 지금 힘드신 거는 오늘이지 누가 대통령 된 다음의 상황은 또 어떨지 모르고 지금 도와드릴 방법을 좀 조속히 빨리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0초만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만 그럼 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누가 이 경제적 위기를 초래했는지 일단 근본적인 저는 책임을 좀 묻고 싶고요. 그 추경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겁니다. 정부가 제출하는 건데 자꾸 후보들끼리 나서는 거 속도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돈을 쓰자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헬리콥터 머니식으로 뿌리는 데 저희는 문제 제기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짧게 또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두 후보 모두 불거진 거의 뭐 동시에 지금 불거지고 있는 가족 리스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책 대결의 실종이라든지 정치 혐오, 정치 피로도에 대한 증가를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또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먼저 최지은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 시대 정신을 잘 읽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정책으로 반영해서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주시는 것이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네거티브는 어쩔 수 없고 대통령을 뽑는 과정에서 검증은 당연하지만 검증만 하면 안 된다. 이 비전도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전환적 공정 성장 이런 안들을 내어놓으시고 그 안에 구체적인 정책들을 얘기를 했는데 어젠가요 윤석열 후보가 뭐 범죄와의 전쟁 이거를 이제 메시지로 던지시는 걸 보고 저는 이거 뭐 노태우 때 범죄와의 전쟁도 아니고 심지어는 뭐 전두환 대통령 때 삼청 교육대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과도하게 불안 이런 공포심을 조성을 해가지고 권력을 잡겠다는 그 시절로 회귀하자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2022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의 경제 비전이라든지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지금 대통령 선거는 검찰총장이나 경찰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와의 전쟁 같은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건 매우 불확실하다.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부 대변인. 뭐 짧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렇게 대선이 비춰진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들께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희 국민의힘은 살리는 선대위로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 저희가 해결할 것이고요. 지금 범죄와의 전쟁 말씀하셨는데요. 화천대유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황무성 전 사장의 직권남용, 그 강제 퇴직에 대한 것도 끝나지 않았고요. 이재명 후보가 둘러쌌던 그동안에 해왔던 문재인 정부 속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사건의 진실들 많기 때문에 이 범죄와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 관련 이야기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